그렇죠. 그래서 거짓이 없었어요. 그래서 보시고 네. 참고를 하십시오. 뭘 자료를 쭉 보면 봤는데 특별히 무슨 준비할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자료에 저희들은 이제 뭐 언론 기사라든가 책을 통해서 우리 그 회장님 그 단편이 있으실까 모르기 때문에 일단 뭐 또 이 외에도 이제 기억나신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편하게. 또 진행하시는데 힘드시면 좀 쉬었다 하셔도 되고요. 이런 것은 뭐 한 예. 번에 저기 성기고 또 아니고 예. 요걸 또 저 작년에 조선 TV에서 또 예, TV 조선 1월 달에 예. 그래서 내가 나도 거기에 한 번 했는데 예. 그래서 그 내가 그 드라프트 한 것을 가져왔으니까 예. 참고로 그걸 복사를 해가지고 예. 그걸 참고하시든지. 아, 예, 감사합니다. 뭐 여기 일종의 대담 형식으로 쭉 하는 거죠. 예, 뭐 제가 질문하고 뭐 대답하고. 특별히 뭐 준비도 안 했어. 대단하십니다. 근데 요번에 좀 인터뷰에 다들 열심히 좀 응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좀 저희들이 어떤 의도한 대로 좀 진행은 좀 잘 되고 있고 저희도 또 이 급하게 추진하게 된 것도 지금 이제 뭐 회장님도 전부 다 연로하시고 하니까 이제 한 해 한 해 또 다르고 하니까 지금 기록을 남겨놓지 않으면 이제는 뭐 1세대의 기록이 없으면 참 이 현대사를 복원하기 힘들잖아요, 사실은. 그래요. 그래도 이제 보니까 이 지금까지 그 명 회장님 예. 전기 또는 그런 여러 가지로 뭐 위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작가들이 많이 쓰고 뭐 그래가지고 예, 맞습니다. 약간 각색이 되고 뭐 그러니까 좀 순수성이 떨어졌다고 예. 할까? 근데 그런 것이 많았는데 하여튼 이 저 조사 형식 걸 한번 보시면은 예. 여러 가지로 그 양반의 생각하고 이런 것이 어떻다 하는 것을 좀 깨달으실 거예요. 이제 뭐 말씀하세요. 뭐. 아, 예. 예,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반갑습니다. 그 우리 이제 창업자 관련 어떤 그런 이 구슬 작업의 가장 중요한 어떤 의미는 우리 현대가 가지는 한국 근현대사의 어떤 그런 의미 또 그런 기업을 일구는 이제 우리 정주영 창업자의 어떤 그런 그 국가관이라든가 또는 개인사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더더욱 중요한 건 저희들은 이제 그때 이제 같이 활동하셨던 주변에서 그런 분들의 기록이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지금 당장이 아니고 50, 100년, 200년 지나더라도 하나의 역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저는 믿고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 그 구슬 편을 위해서 일단 그 우리 회장님 구슬자라고 그러고 저희들 면담자, 우리 창업자 이런 식으로 용어를 정리해가 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슬자 개인생에 대해서 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슬자 유년 시절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책년을 비롯해가지고 가정 환경 형편. 내가 예. 나는 1940년 3월 출신인데 3월 출생인데 그때가 나는 시골에서 났어요. 예. 그 이제 나는 그 광주 전라도 광주 옆에 그 저 곡성이라는 데가 있는데 예. 곡성 구례 곡성 있잖아요. 예. 거기 시골에 됐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 일본 시대 때 그 이제 면장을 하시고 예. 아버지는 그 대구 사범을 나오셔가지고 그 박정희 대통령하고 같이 나오셨대요. 아, 그, 대구. 대구 사범을 나오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국민학교 초등학교에 그 선생을 하고 근데 그 장남이 되다 보니까 예. 할아버지가 그냥 그 도회지 못 나오게 하고 그 시골에서 쭉 그 고향에서 그 가정을 지켜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쭉 학교에 계셨어요. 예. 국민학교 선생하고 그래 이제 6.25 맞고 이제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는 유년 시절은 주로 그냥 시골에서 쭉 그 크다가 네. 6.25 사변 나고선 내가 5학년 때 6.25 사변 났어요. 예. 초등학교 5학년 때
유교 사병이 나가지고 그때 이제 가을에 광주로 전학을 왔어요. 네. 학교가 좀 붙어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그냥 그 광주 수창국민학교 하는 데가 이제 그 제 아버지 대구사범 동기가 교장을 하고 계시는데 네. 거기 와가 전화 와서 이제 쭉 하고 거기에 저 서중학교 그다음에 광주 일고 그러고는 이제 대학을 갔죠. 네. 그러니까 이 유년 시절은 글쎄 뭐 그렇게 크게 무리 없이 자랐다고 볼 수도 있고 그 6.25 사변 때는 물론 고생을 많이 했죠. 뭐 재산 다 털리고 그렇게 풍족한 그런 살림은 못했어요. 풍족한 살림은 못하고 아버지가 그냥 겨우 월급 받아가지고 논밭 다 팔아가지고 나 공부를 시켰으니까. 그 형제들은 어떻게 됩니까? 몇남 몇 년? 아니 딱 그 형 하나 계셨어요. 형하고 나하고 형제가 1년 연년생인데 13개월. 형은 서울법대를 나왔어요. 예. 서울법대를 나와가지고 그 뭐 고시 공부를 하다가 이게 법대하고 나는 공대하고.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시골에서 형제가 아니 전부 서울대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지 그때. 그러니까 형은 그 고시 공부를 하다가 몸이 좀 약해져가지고 그 고시 공부를 때려치고선 은행계통에 쭉 들어가서 일하시다가 이제 재작년 들어가서 아니 그 연배시면 그 가족들 좀 부모님께서 대부분 그때 우리 평균 보면 한 4명, 5명 놓았다 아닙니까? 근데 그 아마 어머니가 예. 그런 뭐 생산을 그렇게 못 하시게 됐나 그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아, 예. 애는 많이 나는데 둘인가 셋인가 죽어버리고 그때는 이제 질병 거의 다 죽어버리고 죽고선 예. 그냥 그 다음에 내 다음으로도 애를 낳으려고 무척 애를 쓰셨는데 안 됐대요. 지금 우리 뭐 구슬장에 지금 자녀는 어떻게 되죠? 저는 애가 둘이에요. 저 아들 하나, 딸 하나. 네. 아들 하나, 딸 하나. 나도 왜 둘만 낳느냐? 응? 그때는 또 이제 그 애 낳는 것이 굉장히 그 산하제한 이런 걸 많이 할 때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명예회장한테 혼 한 번 났지. 응? 그 왜 애 둘만 낳느냐? 내가 명회장님하고 명인딸 출장을 갔어. 바레인 조선소 네. 건설하는데 갔는데 점심 식사를 하시다가 어이 그때 내가 상무야 김상무 얘가 몇이야? 그래서 둘입니다. 그랬더니 왜 둘밖에 안 나도 또 날 거지? 그래서 아니요 더 못 넣겠습니다. 화를 그냥 벌컥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왜 둘밖에 안 나느냐? 지금 저희들 둘 이상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신 같은 놈 나 회장님한테 그 야단을 그때 맞았어. 점심 먹으면서 이 병신 같은 놈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말이야. 응? 그런 소리 한다고. 근데 그때는 이제 산하제한 국가 시책에 응? 네가 뭐 되지도 못하게 말이지. 응? 국가 시책에 뭐 어떻게 해가지고 말 산하제한 한다고 둘만 낳고 안 날려 그러냐. 그런 것은 이 먹고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애만 많이 나가지고 그 정부에다가 그냥 부담만 주고 집만 주니까 그런 사람 보고 애를 적게 낳으라는 소리지. 당신 같은 사람들은 애를 낳아가지고 잘 키워서 그게 국가의 재산으로 만들어야 될 사람들인데 그게 잘못 생각한 거다 이게. 그래서 당장 나라고 그래서 뭐라고 이해하고 나와서 하여튼 그런 애 뭐가 있어요. 둘 낳고 지금 애들 다 커가지고 이제 뭐 벌써 손자 손녀가 뭐 이제 대학교 들어갈 처지니까. 예. 그럼 학창 시절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일 같은 게 있다면 말씀해 그때 주시죠. 우리 학창 시절은 참 무슨 기억이 남는다 뭐다 이런 거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근데 6.25 그 싸움 박질하고 뭐 이럴 때니까 군대 가서 군대가 아니라 학도병 뭐 학교에서 뭐 훈련 받고 그랬잖아요. 그런 정도고 우리 때는 무슨 그 운동을 많이 한다든가 뭐가 하는 그 이제 선생이 전수해 준 그런 그 분야 내에서 공부를 하고 그런 거지. 오직 목표가 좋은 대학교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무슨 사회 활동이라든지 또는 섭외 활동이라든지 이럴 때 우리 때는 거의 없었으니까. 예. 그럼 이제 구수자 살아온 시대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실 거예요. 우리 6.25도 아까 말씀하셨고 또 뭐 4.19라든가 5.16이라든가 어떤 우리 근대 어떤 그 격동기를 살아오셨는데 그런 시대들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네, 가지셨어요? 그 6.25 당시에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 이제 주목받는 사람들이나 도망 다니고 뭐 쭉 그랬지. 피난 다니고 뭐.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잡혀가지고 죽을 뻔도 하고 할아버지도 그냥 그 죽을 뻔도 하고 그랬는데 그건 용케 다 어떻게 피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는 이제 곧 그 뭐 그냥 시골 아버지 그냥 그대로 계시고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이 그때는 이러한 그 시대적인 감각이 아주 그 뭐라고 전근대적인 예. 사고방식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무슨 공부 잘해가지고 인류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였거든요. 그래서 또 다행히 또 그렇게 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예. 열심히 해가지고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이런 데 가서 뭐 최상위권 내에서 왔다 갔다 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서중이라고 그러면 또 호남의 명문이니까 거기서 나오고선 이제 서울대학교를 들어갔지요. 서울대학교를 들어갔는데 내가 왜 토목과를 들어갔느냐. 예. 응? 그건 조금 내가 이 얘기를 해주고 예. 싶어요. 예. 우리 아버지가 이제 형제를 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아버지가 이제 생활을 쭉 하시면서 그 교원 생활에는 굉장히 그 좀 뭐라 그럴까 따분하고 또 돈도 못 벌고 뭐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사회적으로 존경은 받는 직업이다 생각했지만 시골에서 무슨 그 뭐 선생한다는 것이 별로 바람직스러운 거 자랑스러운 건 못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일부 월신 그 일본 통치하에서는 제일 힘쓰는 사람이 판검사였대요. 예. 순사하고. 그러니까 형은 무조건 법관. 또 가만히 보니까 그 우리 아버님이 선생을 하면서 저 압록강 수풍댐 건설하는 현장을 갔었대요. 예. 여기 그냥 평양에서 이제 처음 그 교사 생활을 했어요. 예. 그래 거기 가가지고 이 수풍댐을 가서 보니까 그 일본의 그 토목 기사가 큰 칼을 차고 그냥 현장 주의를 하는데 굉장히 멋있고 말이지. 멋있고 돈도 잘 벌더라 이게. 그러니까 너는 토목하다 이게. 토목을 해라. 그래서 나는 사실 그 학교 다닐 때 좀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물리과를 가려고 그랬어요. 네. 물리과를 가려고. 왜 물리과? 그 우리 그 담임 선생이 그 물리학을 전공을 했는데 일본 동경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이라 아주 지식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이 교재 같은 것도 전부 다 일본 동경대학 그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시키고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때. 그래서 에이, 물리과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안 된대. 너는 토목 가서 좀 돈을 벌어가지고 그 집안을 좀 부자롭게 해야 되겠다. 근데 그도 그렇고시 뭐 논맞이 있는 거, 반맞이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우리 형제가 돈을 댔는데 또 내가 그 아르바이트 하려고 그러면 우리 때는 아르바이트를 서울에서 많이 했는데 예. 아르바이트도 못 해가셨어요. 그 대신 공부하라고. 그래 논 막 팔아서 대줬으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토목을 전공하는데 사실은 그 토목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집안이 영 안 되면 육사 가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안 된다 토목 가라고 그래서 그 토목을 주겠지. 내가 대학교 들어가니까 3학년 때 4.19가 났죠. 네. 그 동숭동에서 그 자취를 하고 쭉 할머니하고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는 그 동숭동에 서울법대가 있었거든요. 예. 법대 앞에서
그 버스가 공대 가는 그 학교 버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타고 이제 통학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동순동에다가 자취를 하는데 이 산 꼭대기에다 자취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살고 그래가지고 이제 4년 동안 거기 통학을 쪽에서 근데 그 4.19 뭐 그랬는데 뭐 난리가 났는데 우리 할머니가 나를 꽉 붙잡고 못 나가게 하는 거야. 할머니가 그 자취를 같이 하셨는데 왜 너 나가면 안 된다고. 그 총 쏘고 막 그러니까 그 의대에 분들도 많아. 그래서 할머니가 안 된다, 너 나가려고. 그래서 꽉 붙잡고 있어서 못 나갔지. 못 나가가지고 이제 뭐 했는데 근데 그 다음이야 뭐 이제 학생들이야 다 안정되고 그러고 그럼 뭐 5.16이다 뭐다 하는 것은 우리 이제 나 회사 들어와가지고 좀 했으니까 그 사실 그런 데 대해서는 기술자가 돼서 전혀 그런 데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기술자가 되고 일에 묻히다 보니까 그건 뭐 할 생각도 없었지. 또 없고 또 기술자는 또 정치하고 이렇게 멀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 5.16이나 무슨 뭐 유신이나 뭐 이런 것은 일체 관심이 없고 아 이런가 보다. 또 그 이 명예회장이 우리가 그때 어릴 때 보더라도 이 정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예. 정치는 이거 할 게 못 된다 생각하셨는지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네. 일체 그런 건 뭐 하시고 그런 거였죠. 이 구술자께서는 한 평생 굉장히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이게 내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좌우명 같은 것이 뭐 있습니까? 그 뭐 좌우명이라고 할까? 뭐 글쎄 좌우명은 내가 커날 때는 솔직히 여기서 내가 뭐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러한 큰 그런 포부나 뭐 이런 것은 사실은 없었어요. 예. 없고 내가 하여튼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거. 근데 이제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자꾸 이제 뭐 하시는 것은 도둑질 하지 말아라. 응? 도둑질 하지 말고 바르게 살아라 하는 것은 항상 강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어릴 때부터 그런 거 주입이 돼가지고 이 정직하고 모든 것을 갖다가 그 솔선수범해서 모든 것을 하고 성실하게 사는 거 이런 것이 네가 가져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자꾸 주입을 했기 때문에 나는 평생 동안을 정직하고 순수하게 살았다고 나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나는 내 모토가 정직하게 살자. 네. 그런 것이 뭐라고 그럴까? 다른 것은 없어요. 그럼 이 구술자는 취미 생활을 좀 꾸준히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젊을 때부터. 취미는 이제 내가 회사 다닐 때 예. 취미 생활을 즐길 만한 그런 솔직히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내가 62년도에 입사를 했는데 62년 4월 달에나 입사를 딱 했는데 4월 1일부로 발령을 받았어. 발령을 받아가지고 간 게 이제 군산비행장 그때 그 비행장 부사 무지개 컸습니다. 가서 뭐 일을 하고 뭐 하니까 그때부터 그냥 쭉 그 현장을 돌아다니고 또 나는 2, 3년 있다가 이제 거기 마치고 나와서 내가 대학을 나와가지고 말이야. 대학을 나와가지고 내가 이런 데 와서 노가다 생활을 하느냐. 굉장히 좀 실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군산비행장에서 1년 마치고 올라와가지고 나 그만두겠다고 그랬다고. 응? 그만두겠다고 그러니까 왜 선배들 왜 그만두냐. 그래서 아이고 내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대학에서 응? 4년 동안을 수석으로 나오는데 내가 응? 그걸 뭘 내가 이런 데 와서 응? 이렇게 해야 되겠냐고 나가겠다 그러니까 1년만 참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셔? 그러면 하여튼 1년만 참아봐라. 그러면은 네 생각이 바꿔질지도 모른다.
그게 이제 내 직속 상관이 권기태 네. 회장이었다고요. 그래서 나보다 그 양반이 6년 선배신데 해봐라. 그리고 또 다른 선배들이 나를 무지무지 아꼈어요. 그래가지고 너 여기 좀 있어봐라. 1년만 더 있거라. 그럼 어디 현장 보내줘. 저기 군사는 안 간다고 내가 그랬거든. 그래도 그러면은 여기 제2한강교, 응? 제2한강교가 그때 이제 새로 시작을 할 때예요. 네. 제2한강교 그 현장 내버립니다. 근데 어디 신입사원이 돼가지고 말이야, 지가 현장을 간다 안 간다 그러니까 그 되게 괘씸하게 생각하지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만은 내 욕으로 그렇게 떨치지를 못하고 좋다 그러면 거기 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제2한강교 건설 그 현장을 나갔어요. 그 제2한강교를 나갔는데 그때는 그러한 큰 교량 공사를 해본 적이 없거든. 고령 거다 뭐 했지만 그건 교량 다리도 아니니까. 그 제2한강교가 그게 길이가 한 1.5km 이상 되거든요. 그 강을 건너는 게. 강에다가 그걸 놓는다는 게 참 우리나라 기술로서는 대단한 거라 그때. 예. 근데 이제 그때 시청의 감독인데 시청에서 그때 우리 선배들이 쭉 아주 그냥 감독을 하셨는데 가서 보니까 무슨 학술적으로 이렇게 이론적으로 풀어나갈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근데 우리 현대도 그런 사람이 많이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 한양대학 나온 사람, 권기태 회장 같은 사람 참 이론적으로 발표했고 그거 가서 현장에 가서 그런 것을 다 해줄 사람이 몇몇 없는 거라. 그래서 이제 거기 가가지고 소장님이 그때 상무이셨는데 당신 그런 거 소위 엔지니어링 쪽을 쭉 담당을 해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다 현장을 쳐놨는데 시청 감독들도 그런 거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공사하는데 모든 관리, 응? 품질 관리라든지 무슨 엔지니어링 이런 것을 전부 다 우리 쪽도 할 사람이 없고 시청 감독도 할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내가 다 했어요. 그러니까 감독은 감독대로 나를 좋아하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뭐라고. 그래서 내가 사실 농땡이도 많이 쳤어요. 근데 뭐가지 잘하지는 못하고 시청 감독들은 나한테 배워가지고 거꾸로 이제 감독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선배들이니까 그냥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쭉 지났는데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한 1, 2년 지나다 보니까 그거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 대로 정이 들고 그냥 그래서 그냥 현대 쪽에 있었죠. 그때는 이제 시청, 한전, 또 내무부 토목국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가 이제 굉장히 좋은 직장이었지만 그냥 현대건설이 쭉 있게 예. 그럼 지금 이게 굉장히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 굉장히 좋아 보이신데 그 특별히 건강 유지 비결은 그래서 있습니까? 이제 쭉 했는데 거기서 현대 있다 보니까 현장 나가지 거기 또 그래가지고 저 본사로 들어왔어요. 본사로 들어오면은 이제 외국 공사 그때 이제 미국 국동 공병단에서 네. 공사를 발주하는데 네. 전부 다 그건 우리가 이제 견적을 해가지고 입찰을 해서 따야 됩니다. 근데 그걸 또 할 사람이 없으니까 권기태 그 양반이 이제 소위 지금 말하면 토목사업 본부장이지. 그런 아주 매일 밤새고 일하는 거예요. 밤새 일해서 입찰하고 네. 하고 그러니까 취미생활은 일요일도 없고 저녁도 없고 그러니까 동아일보 옆에 가서 서린 호텔이라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매일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미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쭉 그대로 지났는데 그래도 선천적으로는 건강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회사가 이제 커지고 뭐하고 이제 이제 조직이 짜여지고 그러니까 사람도 많고 여러 분야로 갈라지고 그러니까 여유가 생겨서 이제 틈틈이 한 것이 테니스를 했어요. 네. 학교 다닐 때는 태권도를 조금 하다가 한 1년 하다가 하니까 성격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태권도를 때려쳐버리고 현대에 들어가서는
주로 시간만 나면은 이제 테니스를 했지. 그때 이제 이명박 대통령, 네. 뭐 죽은 그 김정국 사장, 뭐 김용규 사장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테니스를 쭉 했고, 골프도 시작을 못했어요. 나는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 해외 사업을 65년도부터 해외 사업에 관여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해외 사업을 전담한 것이 65년도에 해가지고 태국 갔다 와서 태국 공사 갔다 와서 전적 참여해가지고 갔다 와서 1년 반 있다가 들어와가지고 본사에서 또 이제 견적하고 또 공사 따고 뭐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75년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본사 토목부를 내가 쭉 그 부장을 쭉 하면서 토목부를 좀 맡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75년도에 이제 중동공사 그게 할 때까지는 쭉 이제 본사 그 주무부서장을 쭉 하다가 그때 이제 중동공사 견적을 하고 뭐하고 할 때 이제 글로 이제 휩쓸리게 됐지. 그래서 그때부터 쭉 해외 공사를 했으니까 그 시간적으로 그렇게 크게 없었고, 나뿐이 아니고 그때 토목 뭐 건축 해외를 전담한 사람들은 거의 뭐 그런 취미나 그런 운동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겨우 나중에 한 것이 언제가 하냐고 그러면, 난 솔직히 해서 골프를 말이지 93년도에 시작했어요. 저 명의장 저 대통령 선거 떨어지고 그때 했다고. 그 에피소드를 더 나중에. 그래서 특별히 그 취미 활동이라든지 무슨 뭐 예술이나 뭐 이런 것은 안 했고,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테니스 쭉 하다가 그다음에 그 골프로 나중에는 좀 하고, 그래서 테니스는 쭉 했습니다. 현장에 해외 현장 댕기면서도 해외 현장에 그 테니스 코트를 쭉 만들어 가지고 뭐 족구를 한다든지 직원들하고 족구를 한다든지 테니스를 하든지 가가지고 이제 뭐라고 골프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직원들하고 평가 나서 내기해가지고 그 소장하고 내기를 했을 때 돈 따가지고, 응? 소장이 뭐 지가 잘해서 그런지 뭐래서 그런지 이제 져주면은 내 편한테 져주면 내가 돈 따가지고 이제 그 뭐 과일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현장에서 쭉 했지. 그랬는데 그거는 나는 또 예를 들어서 음악 듣는 것은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 오디오 장만하고 뭐 이런 것은 아주 그냥 최고급으로 쭉 가지고 있었지. 가지고 있다가. 그런데 요즘도 그 레코드판이나 이런 것은 많이 있는데 그것도 뭐 듣지도 못하고 쭉 쌓이는데, 요즘은 이제 우리 딸내미가 그걸 좀 가져가려고 하고 또, 그래서 지금도 오디오는 하나 좋은 거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조작하고 이런 것이 복잡하니까 그냥 아주 그냥 간편한 걸로 그냥 머리에서 바꾸고, 그렇게 크게 무슨 취미나 이런 것은 엔조이를 못했어요. 예, 그럼 이제 직장 생활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962년에 현대건설에 입사했다고 하는데, 그 현대건설 입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계기가 사실은 내가 군대를 안 갔어요. 네. 군대를 안 갔는데 그 군대를 안 가고 이제 군대 가려고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신문 광고가 나왔어요. 신문 광고가 나왔는데 그 시골에 가 있는데 우리 그 육촌 동생이 형님 가서 현대건설 모집 광고가 나왔는데 가서 시험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보니까 뭐 군대 병역 미필자도 모집을. 근데 그때 현대건설은 우선 인재를 모으기 위해서 우선 입사시켜 놓고 군대 갈 때는 휴직을 시켜줬어요. 갔다 와서 다시 근무하라고. 그래서 그냥 그래? 그래가지고 12월 30일 날 바로 그냥 올라왔죠. 올라와가지고 시험 보게 됐지. 그래가지고 그때 뭐 시험이라는 것은 자신 있었으니까
시험에 봤어요. 그때 선배들이 뭐 현대 좋다, 뭐 한다, 뭐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현대에 왔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 현대건설은 업계에서는 그 62년도에 1위로 올라섰지만은 그때 1위라고 해봤자 응? 누구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예. 그 사실은 이 제일 토목쟁이들이 가기 좋은 데가 서울시청이었다. 서울시청에. 왜? 서울시청 감도 좋거든.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네.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 이제 소위 권자에 앉을 때는 그 내무부 토목국이 있었어. 네. 건설부가 네. 내무 건설부 전신이지. 거기 또 가장 월급 많이 준 데는 한전이었다고. 한전. 한전이 그때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뭐 이런 걸 많이 시작할 때니까 월급을 제일 많이 준 데는 한전.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 그 키 멤버들이 전부 세운 데 다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갈 수만 있으면은 서울시청 아니면 내 친구들은 참 서울시청에 갔는데 나는 사실은 한전이나 그 서울시청을 가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현대건설 딱 입사를 하게 됐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사를 딱 해가지고 보니까 그때 대림이 쭉 1등을 하다가 92년도에 입사하니 현대가 1등을 올랐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때는 관심이 없었지. 1등이고 뭐 꼴찌고 뭐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래가지고 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뭐 우리가 그때 총 10명을 모집을 했는데 토목이 5명, 건축이 2명, 그 다음에 그 기계 화공이 3명 이렇게 모집을 했을 거예요. 아마 10명을. 근데 토목은 이제 주축이 토목이니까 그렇게 됐지만은 건축도 이제 건축 토목. 네. 왜 그 기계 화공 쪽을 뽑았? 우리가 그 시멘트 공장을 단양 시멘트 공장을 시작을 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기계하고 그 화공 쪽을 모집을 했어. 그 놈들은 그냥 다 나가버리고 토목도 나오고 딱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다 나가버리고 나 혼자 남았어. 건축도 그렇고. 그럼 그때 그러면 현대에서 첫 직장이었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그때 첫 직장에 그 회사 분위기 좀 어땠습니까? 들어가 보니까. 가서 보니까 그때 이제 신입사원이니까 네. 그렇게 무슨 평가를 어떻게 어떻다 그런 것은 못하지만은 그때 이제 면접을 명예회장이 직접 보셨어요. 네. 지금 보니까 명예회장이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명예회장 뭐 이렇게 쭉 그 이출임회장, 우리 전무 뭐 이런 분들이 쭉 앉아서 면접을 보시는데 내가 1번으로 딱 들어갔는데 그 물어보시는 게 말이야. 지금 생각하니까 명예회장이야. 그때 가만. 당신 월급 얼마 받으려고 그래? 한마디 물어보시는 게 그거라. 그러니까 이제 성적이다 뭐다 이런 건 다 이제 그때 치가 됐을 테니까 당신 월급 얼마 받으려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하루키 그 월급 저는 그 규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회사 규정대로 주시죠. 내가 그래 그 말해서 그래 됐어 나가. 딱 그 한마디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뭐 물어보지도 않고 그 월급 얼마 받으려고 그래. 그래서 뭐 이거 저는 잘 모르니까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됐다 나가라고. 그래서 그 입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월급 너무 적게 주더라고요. 월급 받아가지고 딱 쌀 한 가마니 값이야. 그때 양복 수트 한 벌이 5만 원인데 내 기억으로 5만 원이야. 예. 그래서 월급 타가지고 양복 한 번 챙겨줬어. 양복이 없어서. 근데 그 분위기가 이제 와서 보니까 그때가 이제 활기는 넘쳐 있었어요. 예. 지금도 생각해 보면 왜 그러냐면은 그때 이제 큰 대형 공사들이 소위 그 미국 그 공병단이 그 극동 공병단이 주관하는 그 미군 시설 이런 것이 상상도 못합니다. 그때는 그 규모의 비행장 하나 건설하고 뭐 그냥
전국에 다 하지 뭐 그냥 군사시설 이런 것이 전부 한국군은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 미 국동공군단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이 무지무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주 그냥 뭐 전부 다 눈들이 그냥 반짝반짝 해가지고 그 공사를 확보를 해서 현장에 나갔다. 이런 그런 분위기고 그때 처음으로 무교동에 그 무교동 사옥 그 모르실 거야. 무교동 사옥을 준공을 해가지고 그 거기다가 이제 그 입사를 거기서 근무를 시작했답니다. 62년도에.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그 새 무교동 빌딩에 입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딩도 깨끗하고 그때는 뭐 그 무교동에서 제일 컸으니까 동아일보는 저기 아래 내려다 보이고 그러니까 뭐 빌딩 그렇게 졌지 1등으로 올라섰지 또 공사 많이 터지지 뭐 그러니까 전부 다 아주 그냥 그 생기들이 아주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입사원이니까 선배들 하는 거 가만히 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매일 저녁 그 술 먹으러들 나가고 밥 먹으러들 나가고 일을 하면서 지금 생각하니까 일한 거야. 그 공사 따려고. 그러고 이제 며칠 있다가 뭐 훈련도 안 받고선 그냥 바로 현장 투입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이제 군산 비행장을 확보를 했어요. 그 미국의 비넬인가 거기에서 그때는 바이 아메리카노에서 미국 자본 공사는 전부 다 미국 업체가 해야 되거든요. 우리 여기 하층으로 들어간 거지.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진짜 내려가라고. 그래서 또 내려갔죠. 내려가서 보니까 뭐 대단한 공사라. 근데 우리는 뭐 나야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무슨 이론적인 그런 것만 마인드만 가지고 있으니까 현장 가서 보니까 이게 뭐 아주 그냥 소위 고급 엔지니어가 와서 할 장소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지만 어떻게 그 시공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와서 그냥 뭐 하고 혼났죠. 그래서 감독들이 전부 외국 사람들이에요. 외국 사람들인데 그냥 욕먹고 뭐 그냥 과시도 많이 받고 이 한국에서 제일 큰 건설업체가 이 모양이냐 이거지. 엔지니어도 없고 그러니까 소위 요즘 같은 품질 관리인데 품질 관리를 할 엔지니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 대학교 막 나오고 이런저런 공부했으니까 너 그거 맡아라 해가지고 그거 맡아라. 그러니까 그 덴마크 감독인데 그놈한테 그냥 과시 받으면서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를 가르쳐줘가지고 모든 분야의 시공법을 가르쳐줘가지고 우리를 시켜서 우리를 가르치면 또 우리가 잘 따라하거든요. 이 감독들한테 배워서 그 공사를 전부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역시 그 현대 사람들이 물론 회장님 그런 뭐가 있지만은 아주 진취적으로 잘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리고 그 소장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감독들하고 관계라든지 뭐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밤새고 해결을 하니까 그냥 감독들이 좋아지고 좋아하고 뭐 그 공사 현장이 위아래로 전부 다 그냥 다 좋아지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가만히 보면 소장들이 어떻게 하는지 어떤 그 위에 책임 기술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걸 따라하고 시킨 대로 한 거지만은 또 우리들은 감독들하고 접촉을 계속 해가지고 감독들의 이 지식 또 방침 감독들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게 우리 지식이 되는 겁니다. 곧 그렇게 해서 쭉 습득을 했죠. 그래가지고 아주 대단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뭐 참고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 이제 환율이 말이지 매일 자고 일어나면 뛰는 거라 또 8월달 되니까 폐기해가 하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달러로 받았으니까 그거 어떻게 됐어요? 상상해보세요. 그러니까 회사가 그리 큰 거지.
그럼 이제 초기 현대건설 인력 채용은 다 그렇게 공채로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선배들이 있기는 있었는데 네. 공채로 들어왔다고 그래요. 예. 공채로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한 2명, 3명 이렇게 그냥 스카우트 형식으로 예. 뭐 해서 그냥 입사하면은 받고 그러지. 우리 때 정식으로 이렇게 시험을 보고 면접을 하고 쭉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신문 광고를 내고 네. 시험을 보고 네, 면접까지 네. 보고. 근데 내 1년 선배도 하나 있었는데 그 양반도 시험을 봤다고 그래. 예. 시험을 봤다고 그러는데 뭐 어디 시험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우리 때부터는 아주 매년 그 입사 시험을 봤어요. 계속 그 이후로. 그런데 그걸 아마 그 명 회장님이 그렇게 쭉 그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뭐 하면은 뭐 많이 들어오잖아요. 청탁이. 예. 그런 것을 배제하는 그런 예. 아이디어 예. 또 그렇게 해서 엘리트들을 뽑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 거 아니냐. 근데 하여튼 그래 입사를 쭉 했어요. 다 도망가지만은 그런 대로 다 그렇게 채용할 때 제가 있을 때도 물론 이제 알선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기는 있지만은 그렇게 뭐 많이 있지는 않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몇 년 있다가 다 도태되고 그래요. 아마 그 입사해서 10분의 동기가 있었다 그러는데 지금 그 현업에 그 이후 같이 하는 아무도 없어요. 없어요. 다 나가버리고 하여튼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남은 사람 중에 하나야. 단 하나야. 그럼 나간 이유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나간 거예요. 아니 그 일이 힘든 것보다도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그 공무원 되기를 좋아했지. 예. 공무원은 편하고 뭐 그때 뭐 그냥 갖다 주면 뭐하고 그러니까 공무원을 가는 걸 선호를 했죠. 선호를 하고 업자 생활을 하는 것은 사실은 선호를 안 했거든.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들어온 애들도 다 나가버리고 아마 한 5년 제일 오래 있던 애들이 6, 7년. 근데 내 뒤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은 비교적 오래 있었어요. 네. 내 뒤로 이렇게 오는 신채용자들은 오래 있었는데 나하고 내 다음까지는 뭐 없어. 나 혼자 남았어요. 지금. 저는 입사했을 때 지금 어느 부서에 배치되었습니까? 그 토목부죠. 토목부라고 이제 그때는 이제 기술부가 있었어. 예, 기술부. 기술부가 있고 기술부장이 그때 이출임 회장님. 예. 기술부장이 그 양반이 나보다 10년 선배신데 그 기술부장이 있고 기술부에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이렇게 4개 부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만한 방에 전부 하나 다 있는 거라. 그래서 나는 그 토목으로 소속이 돼 있지. 토목사. 그 토목이 제일 컸고 그때는. 그럼 이제 그 처음으로 이제 토목부에 가서 바로 간 것이 이제 군산 비행장으로 예. 바로 갔다 그러죠. 그 다음에 제이항공이요. 그럼 창업자와 첫 만남은 면접 때 말고는 첫 만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면접 때 만나고선 그때 이제 현장에 가서는 나는 저 아래 만단 기사고 뭐 하니까 회장님은 뵙지도 못했어요. 본사에 오면은 저 양반이 그 회장인가 사장인가 보다. 사장. 근데 이제 내가 3년 차 되던 해 그 제2한강교 군산비행장 제2한강교도 1년 있다 또 들어왔어요. 예. 왜냐면 그 외국공사가 막 나오니까 견적할 사람이 없는 거라. 예. 그래서 개발할 사람이. 그러니까 공기 때 그때 부장인가 그 양반이 견적할 사람을 충원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를 찍어가지고 네가 와서 좀 해라. 그래가지고 본사로 들어왔죠. 본사에 들어와서 이제 견적을 하기 시작하면서 먼 발치나마 이제 정조 회장을 보기 시작했지. 3년차 되는 해부터. 근데 그 양반이 왜 내가 그때 보기 시작하냐면 이 공사를 견적을 하면 그 공사가 크고 중요하니까.
견적한 사람들을 그냥 그놈이 믿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 꼭 그걸 직접 체크를 하신 거예요. 물론 이제 권기태 그 양반을 신용을 해가지고 다들 맡기지만은 그런대로 틈틈이 내려보셔가지고 어떤 놈이 있나 이걸 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저 양반이 사장이다 뭐라는 것을 확실히 하는 거예요. 저 회장님이 나에 대해서도 그 암암리에 체크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왜? 저놈이 믿을만하냐. 응? 그러니까 그 실력은 있으니까 뭐 데려다 썼겠는데 저놈이 믿을만하냐. 그런 것을 굉장히 따지신 것 같아요. 왜? 정보가 새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 권기태 그때 이제 부장한테 저는 믿을만해. 저는 믿을. 그리고 뭐 일하고 있으면은 가끔 내려오신다고 저 꾸고 권기태냐 꾸고 가서 저는 믿을만해. 이렇게 물어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당신 믿을만하니? 예. 그럼 좀 신입사원 지나가지고 요즘 제가 대리 그치 한 3년 5년 사이에 그 창업자와 뭐 처음 뭐 개별적으로 단체를 만나서 뭐 어떤 얘기를 나눈 그런 기억은 없습니까? 예, 제가 그런 그 창업자하고 직접 접촉하는 것은 그때도 회장님은 직접 그냥 댕기시고 뭐 그러니까 그렇게 뭐 사원들을 그렇게 불러서 뭐라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지는 안 하고 그냥 내가 토목부 권기태 그 회장 팀원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네. 그 얘기할 때 이제 뭐 자료 들고 가서 보고 응? 이제 브리핑하면 내가 옆에서 자료 주고 뭐 이런 게 초기에는 쭉 했지. 그러고서 내가 창업자 그 회장님하고 쭉 이제 접촉을 시작한 것은 언제는 65년도부터예요. 그러니까 65년도에 그 태극공사 네. 태극공사를 시작했잖아요. 네. 태극공사 견적을 할 때부터 내가 지금 그때 이제 정주영 회장하고 많이 컨택을 하기 시작했지. 왜냐면 내가 견적 이제 저놈이 이제 그 밑에 회장 밑에서 견적을 하는 실무자구나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뭘 하고 이제 그때 태극공사를 확보를 해가지고 태국을 갔거든요. 네. 처음에. 그러면 이제 회장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오셨다고요. 근데 나는 그때 이제 본사에, 본부에서 소위 공무라고 해가지고 총 소위 기획 역할을 쭉 하고 예산 컨트롤, 현장 진행까지 이런 걸 전부 다 매니징을 했으니까 그때 회장님 오시면은 이제 저한테 다 브리핑을 받고 뭐하고 현장 나가보자고 쫓아나가고 그때 이제 이명박 대통령도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나는 사무실에 있고 현장 보고 오시고 야 이거 정말로 이렇게 되는 거야 뭐냐 직접 체크를 해요. 그때부터는 이제 회장님하고는 1대1로 쭉 컨택을 할 수 있었죠. 네. 이제 현대 60대 후반, 중반 이후부터 이제 해외 건설 본격적으로 참여하셨는데, 이제 우리 구술자도 해외 공사에 많이 참여하셨는지, 그 해외 공사 참여하는 것을 좀 간략하게 순서대로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나는 뭐 처음부터 그냥 해외 공사만 하다 나왔으니까 처음부터까지. 예. 예? 그래서 참 이따 내가 얘기를 하겠지만. 현대 65년도부터 이제 견적을 참여를 해가지고 65년 태극공사를 되면 거기 나갔잖아요. 예. 나가서 1년 반 있다 들어왔어요. 1년 반 있다 못 마치고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냐? 본사에 견적할 사람이 없는 거라. 공사를 개발을 소위 에스티메이트를 해가지고 얼마를 집어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할 사람이 없으니까 권기태 회장이 혼자 하다가 안 되니까 다시 불러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현장에 쭉 있었죠. 예. 그때 이제 뭐가 있었냐 그러면 월남
그 준설공사가 나왔어요. 근데 나는 그때 이제 태극공사 전념하느라고 월남공사는 내 친구 그 죽은 정가번이가 쭉 했는데 그 월남공사는 그 내가 그 참여를 못했어요. 네. 그 오직 그 당시에는 태극공사만 쭉 하고 태극공사만 쭉 하고 주로 이제 공사를 한 것이 이 국내 그 군시설공사. 네. 그러니까 미 극동 공병단 발주 공사는 그때 외국공사랑 마찬가지거든. 네. 그건 내가 관여 안 한 공사가 없어요. 그 권기태 그 회장하고 그래가지고 다 입찰해서 따고 뭐 하는. 근데 현장은 가지는 못했어. 공사만 따가지고 다 공사 따기도 바쁘니까. 네. 매일 밤새고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공사 따기가 바쁘니까 그 해외 공사만 그냥 수주하는. 국내 공사는 그때 그냥 정책적으로 전부 다 하나씩 가져오는 거니까 그런 건 노력이 필요가 없어요. 예. 사실은 그 회장이 다 따오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외국 공사만 전념을 해가지고 국내외적으로 해외 공사는 거의 뭐 90% 제 손을 거치지 않은 게 없을 겁니다. 해외 공사는 그래가지고 해외 공사를 내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아마 한 몇 개밖에 안 될걸요. 그럼 해외 공사 수주를 한다 그러면 그 현장에도 좀 가보셨습니까? 아, 그러면요. 현장 가서 조사해가지고 와서 견적해가지고 또 입찰할 때 가고 그래가지고 뭐 하는 것이 이제 이제 오직 관여를 안 하는 것이 월남공사예요. 아, 예. 월남공사는 그 준설이고 뭐 하니까 그건 이제 그 정가번이라고 내 친구인데 죽었어요. 그 정가번 그 사장이 그 맡아서 했고 그 외에는 전부 다 했는데 그 태국공사 외에 그 다음에 그 유기니 공사니 뭐 과무공사니 뭐 그런 게 많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런 걸 다 했고 그 당시에는 60년대 후반 그러니까 24에서 중반까지는 그 주로 그 국내 미군 공사를 주로 했죠. 그럼 요 해외 공사 중에서 좀 그 수주하기 굉장히 좀 힘들었던 그런 공사는 어떤 게 있었죠? 해외 공사 수주는 그 다 어렵다고 봐야죠. 어렵다고 봐야하는데 이제 그 해외 공사가 그 내가 주동이 되다시피 한 공사가 이제 70년대 중반부터인데, 예. 응? 70년대 중반부터인데 그때가 이제 어디냐 그러면 그 바레인 조선소, 예. 그다음에 그 사우디 이제 주베일 예. 홍만공사, 사우디 그 저 해군 기지, 예. 그다음에 그 이란의 그 여러 수리 조선소 뭐 이런 것이 쭉 나오는데 예.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해외 공사를 전담하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 본사의 그 토목부장으로서, 예. 토목부장으로서 이제 그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그 지금 같은 건 본부장이야. 예. 그때는 토목부장이었거든요. 토목부장으로서 뭘 하고 이제 300호, 후배고 다 이제 그 인사관리 뭐 이런 것은 다 내가 현장 지원해주고 현장 사람 보내주고 하는 것은 다 그때 토목부장은 내가 했어요. 이제 울산 조선소가 시작될 때도 조선소의 그 모든 매닝이라든지 현장 지원 이런 것은 내가 본사에서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소위 그 토목부장으로서의 그 모든 것을 다 살림을 했다고 봐도 되지요. 예. 실제로 그렇게 했고 내 위에 뭐 이사 상무가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 실무적인 일은 전혀 나한테 그냥 다 미루고 정책적인 그런 결정을 하신 분들이니까. 그럼 해외 수주 시에는 창업자는 별로 그렇게 관여가 깊게 왜 다 관여하시죠? 관여해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극동공변단 공사도 예.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고 다 하고 모든 결정을 다 회장님 하시고 그다음에 울산 조선소가 이제 끝난 그
말기 무렵에 이제 해외 공사가 이제 사실 시작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파푸아 뉴기니 그 저기 지하 발전소 그것은 회장님이 그렇게 크게 관여를 안 하셨어요. 예. 안 하셨지만은 이제 우리가 토목에서 그걸 따가지고 네.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지. 근데 그때는 회장님이 조선소에 뭐 하시느라고 그런 데 대해서 신경을 쓸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그것이 끝날 무렵에 이제 중동공사가 터졌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명 회장이 직접 뛰시고 이제 직접 뭐 관여하시고 쭉 그랬죠. 네. 저희들 자료를 보니까 1976 주베일 그 산업 공사 당시에 이제 우리 창업자와 정인영 형제가는 좀 해외 공사에 대한 의견 차이로 좀 그 전에 예. 그 중동공사에 왜 그렇게 치중을 하게 됐느냐. 네. 그런 것이 아까 내가 좀 조상영 씨 그 책에도 조금 있어요. 예. 근데는 이제 중공업이 다 마무리가 됐는데 마무리되어 가는데 국내에서는 말이죠. 네. 공사가 없었어요. 국내 공사가. 국내 공사. 돈이 없으니까. 그때 이 국내 경제 사정이라는 것은 아주 그냥 달러가 뭐 1,000불도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선도 큰 조선소를 만들어놨는데 수주도 그렇게 뭐 잘 안 되고 일감도 부족하고 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걸 갖다가 아주 아주 그냥 뭐라고 좀 차원이 다른 그런 컨셉을 가지고 이 기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야지 획기적인 그런 변화가 있어야지 이렇게 유지가 되고 뭐 현대그룹이 되지 또 나라가 또 살고 그러지 뭐 이렇게 국내에서 뭘 해가지고는 되지도 않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중동공사가 발주가 되고 뭐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때는 뭐 파푸아 뉴기니 뭐 공사다 뭐 그걸 해봤자 몇 천만 불 공사니까 이건 게임이 안 되거든. 근데 그것이 그 당시에 또 국내 미군 시설 공사가 딱 끊어져 버리니까 하루아침에 군대 공사는 그렇잖아요. 예. 딱 해서 하루아침에 다 끊어져 버린 거야. 그렇게 좋은 공사가 끊어져 버렸으니 먹고 살 지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났는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하기 시작한 것이 바레인 조선소예요. 예. 바레인 조선소가 나와가지고 이제 견적을 해라. 명 회장이 견적을 해라. 그런데 이제 태국하고 월남하고 이렇게 두 개 병행해서 공사를 하면서 태국 공사 미친 것을 월남 공사에 버리다가 넣었잖아요. 예. 그러다 유지가 됐는데 그때까지는 정인영 회장이 쭉 관여를 하셔가지고 네. 너는 해외 공사를 맡아라. 내가 다 국내. 하다 보니까 그건 뭐 별로 진척도 없고 말이에요. 파푸아 뉴기니 남부공사 하나 몇 천만 불짜리 공사. 그러니까 정인영 회장은 해외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리럭턴트한다. 응? 왜 미친다 이게 너희들 실력 가지고, 응? 태국 공사 미쳤지 않냐 네. 이거야. 그러니까 태국 공사가 530만 불 계약했는데 300만 불이 미쳤어. 어? 그러니까 나도 그 견적의 원흉 중에 하나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회사가 망하죠. 월남은 없었으면. 그래서 이제 조선에서 열심히 그걸 이제 조선이 거의 막바지에 들어가 있으니까 명 회장님이 돌팔구로 찾기 위해서 중동공사를 하는데 바레인 수리조선소를 꼭 입찰을 해라.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이제 해외 공사를 말이지 현장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조선소 팀에다가 오다를 해가지고 모든 해외 공사의 견적은 본사팀이 아니고 울산팀이 주동이 돼서 그걸 해라. 예. 그래가지고 울산팀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하고 본사 견적팀은 종으로 따라간 거예요. 모든 인력이라든지 필요한 것은 다 지원하지만은 주로
울산 팀이 주동이 돼서 해외 공사를 개발해라 해가지고 처음 시작한 게 저기에요. 그 바레조선소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 울산 팀들은 국내에 먼 익숙하지만 해외 견적은 또 여러 가지로 다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내가 그 공사를 하고 그 견적을 하고 쭉 그랬죠. 하여튼 헤드는 그 조선팀이 한 거라. 조선팀이 이제 정가본 부사장이 이제 그 주동이 돼가지고 뭘 하는데 실제적인 견적은 이제 우리 팀들이 가서 조인해가지고 다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우리 정가본이하고 나하고 둘이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하고 뭐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리조선소를 했잖아요. 근데 수리조선소도 온 힘을 다 해가지고 꼭 조선소 건설하는 식으로 전력 투구를 한 거라. 근데 전력 투구를 한 게 왜 해외 공사를 처음 한 거고 이거 실패하면 이제 해외 공사 뭐 하잖아요. 하고 많이 미치면 이건 국내 공사 미친 것은 어떻게 하든지 커버가 되지만은 이건 커버가 안 되니까 죽기 살기를 한 거라. 그래가지고 모든 인력, 엘리트 이런 사람들은 거기다가 투입을 해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의 진행이라든지 일에 이런 것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올라갔거든요. 올라가서 그걸 그다음부터는 이제 해외 공사를 주동을 해라.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정인영 씨하고 이제 출업을 생겼는데 꼭 그런 것에 항상 관심 있는 모양이지? 아니, 거기 기록도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어떤 게 저희들이 좀 그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 다 그 책마다 그게 나오는데 예. 정인영 회장이 사실 반대를 심하게 하셨어요. 예. 그 발해 수리조선소를 수주하는 것을 굉장히 그 반대를 하셨는데 그때는 정인영 사장께서 저기 그 해외 예. 또 정주영 회장께서는 국내 그렇지만 회장이니까 뭐 다 하지만은 하여간 그렇게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네요. 나오는데 뭐 정인영 사장님한테 가서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견적을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올린 거죠. 그래 정인영 사장실에 이제 정가본 그때 부사장하고 그때 정가본이 상무 때인가 상무 나도 상무 그러는데 가서 이제 야 둘이 가자 나하고 동창이가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가자 그래서 이제 갔더니 신문을 보시면서 쳐다보지도 않으시는 거라. 그래서 이거 입찰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들 입찰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래서 예. 정인영 회장님은 저하고 잘 알아요. 정가보이는 잘 모르고 전 잘 알아요. 참 나라에 계셨는데 너희 하지 말라고 그랬지. 왜 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번에 괜찮습니다. 저희도 울산에서 한가하고 비싼 거니까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다. 이게 너희들 태극공사 잘한다고 해가지고 망해 먹었는데 내가 태극공사를 시작하면 등에서 땀이 난단 말이야. 어?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결제해 주십시오. 꼭 해야 되겠습니다. 명예회장이 하라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명예회장이 아니고 회장이 자꾸 하라고 해서 너희들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데 뭐 이해 대답도 못하고 뭐 하여튼 이거 저희들이 모가지를 고르고 하겠습니다. 그래? 뭐 이제 또 해주시더니 그냥 입찰서를 내니까 입찰서를 던져버리더라고요. 나는 입찰 반대니까 회장 뭐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나는 안 해. 그 사인 안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서 두고 와가지고 회장님한테 이렇게 뭐니 가서 입찰하겠습니다. 자기가 봤더니 지금 입찰해가지고 됐잖아요. 그때부터는 입체 관여를 안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형제간에 뭐 한 것은 뭐 나온 거 그대로 이제 그런 거고 우리가 아는 것은 그걸로서 딱 이제 해외 공사는 일체 관여를 안 하시고 또 그 다음에 한두 건 직접 그 정인영 회장이 호주의 그 비행장 공사 이런 게 나왔는데 공사는 선진국가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또 나하고 공기대 사장 그 데리고 댕기면서 그
그 호주에 가서 공사를 하려고 무척 또 개인적으로 노력하셨어요. 근데 그냥 성공을 못했지. 어? 공사는 선진국 가서 해야 된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시고. 결국은 이제 정인영 회장은 그렇게 나가시고. 그런 정인영 회장도 참 머리가 좋으시고, 머리가 좋으시고, 생각이 아주 그냥 그 모던화되신 분인데, 그 양반은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런가 봐. 그럼 당시 해외 진출에 대해서 구술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그때는요, 내가 그때는 사실 우리들은 지위만 뭐 상무다 뭐 이런 거지. 어떻게 보면 나이가 그때 32살 뭐 33살 그랬거든. 그래서 그때 상무가 됐으니까 사실 그 주니어 뭐 이런 국제 정세나 뭐 이런 기업의 운영 방침에서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뭘 알아가지고 뭐 했다 하는 것을 뭐 한다는 것은 그 거짓말이고, 솔직히 해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한 거야.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는 일이 없는데 어떡할게요. 일이 없으니까 일을 해야 되겠다. 또 그 파푸아뉴기니아 지하발전소나 이런 걸 해보니까 할만하다. 이걸 해야 우리가 그 기술 습득이 되고 현대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실무자들은.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열심히들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공사를 한 것이 사우디로 들어가요. 사우디에 공사가 많이 나오니까 사우디로 가서 공사를 하는데, 그때 사우디로 가는 게 엄청 어려웠습니다. 바레인에서 비행기가 이렇게 그 왔다 갔다 하는데